저걱, 얼음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입니다. 1242년 4월 5일, 국경에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수천 명의 남자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무거운 철갑옷을 입은 독일 기사들이 러시아 군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립니다. 그리고 그들 발밑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그 소리, 저걱, 저걱. 순간 한 기사가 비틀거립니다.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갑옷입니다. 투구입니다. 방패입니다. 칼입니다. 총 30kg 이상입니다.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전투가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극적이니까요. 정의가 승리하는 것 같으니까요. 자연조차도 침략자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올립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군이 예루살렘만 공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군은 북쪽으로도 왔습니다. 발트해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났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13세기 유럽에서 가장 이상한 전쟁 중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기사들, 덴마크 왕들, 교황의 축복을 받은 십자군이 러시아 정교의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종교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13세기 발테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고속도로였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모든 것이 흘렀습니다. 모피입니다. 시베리아 검은담비 모피 한 장이 농민의 1년 수입과 같았습니다. 밀랍입니다. 교회 촛불의 필수적이었습니다. 호박입니다. 금보다 비쌌습니다. 그리고 노예입니다. 수천 명의 노예들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노브고로드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3세기에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베니스만큼 부유했습니다. 런던만큼 강력했습니다. 노브고로드는 특별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대신 배체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회였습니다. 자유 남성들이 투표했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왕자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왕자는 선출직 군사사령관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노브고로드에는 독일 상인 구역이 있었습니다. 페테르호프라고 불렸습니다. 리베크, 함부르크, 브레멘의 상인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자 동맹에 속했습니다. 북유럽의 강력한 무역 네트워크였습니다. 매일 배들이 도착했습니다. 은을 가져왔습니다. 천을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모피, 밀랍, 꿀을 실어갔습니다. 이것은 중세의 실크로드였습니다. 하지만 육지가 아니라 물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세기 말 새로운 선수들이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1180년입니다. 마이나르트라는 독일 수도사가 다우가바 강어기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라트비아입니다. 그는 현지 리보니아인들을 개종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교도입니다. 그들은 숲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천둥의 신을 숭배합니다. 리보니아인들은 마인하르트를 듣습니다. 그들은 웃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마인하르트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로마로 말입니다. 교황에게 말입니다. 이교도들이 듣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1195년 교황 첼레스틴 3세가 십자군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발트해입니다.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둘 중 하나였습니다. 1198년 첫 십자군이 상륙합니다. 지휘관은 베르톨트 주교입니다. 첫 전투에서 그는 죽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은 계속됩니다. 1199년 새로운 주교가 옵니다. 알베르트 폰 북스 회베덴입니다. 이 사람은 베르톨트보다 똑똑합니다. 그는 단지 전쟁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먼저 그는 도시를 세웁니다. 리가입니다. 요새 도시입니다. 독일 정착민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1202년 그는 특별한 조직을 만듭니다. 검의 형제단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수도사입니다. 하지만 칼을 든 수도사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순결입니다. 복정입니다. 가난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서약도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이교도들과의 영원한 전쟁입니다. 검의 형제단은 빠르게 확장합니다. 북쪽으로 에스토니아로 갑니다. 남쪽으로 라트비아로 갑니다. 그들은 성을 짓습니다. 토지를 정령합니다. 현지인들을 개종시킵니다. 강제로 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을에 도착합니다. 추장을 불러냅니다. 선택권을 줍니다. 세례를 받거나 죽거나. 대부분은 세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세례 후에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농노입니다. 여전히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 영주에게 냅니다. 그리고 만약 반항하면 검의 형제단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1236년 검의 형제단은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사울레에서 리투아니아 이교도들과 싸웁니다. 그들은 패배합니다. 기사단장이 죽습니다. 형제단의 3분의 1이 전멸합니다. 그래서 더 큰 조직이 개입합니다. 튜튼 기사단입니다. 튜튼 기사단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원래 십자군 시대의 성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190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이 성지를 되찾은 후 기사단은 새로운 사명이 필요했습니다. 1226년 그들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폴란드 공자 콜라트가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의 영토는 월드 프로시안들에게 계속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발트 이교도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을 막아주시오. 콜라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에게 땅을 주겠소. 튜튼 기사단이 왔습니다. 그들은 프로시안들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겠습니까? 땅이 비옥했습니다. 호박이 풍부했습니다. 무역로가 가까웠습니다. 1237년 교황의 명령으로 튜튼 기사단은 검의 형제단의 생존자들을 흡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리보니아도 지배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리보니아 기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원했습니다. 발트해에서 흑해까지의 제국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브고로드와 프스코프였습니다. 이 러시아 도시들은 이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교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들도 십자군의 정당한 목표였습니다. 1238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가 편지를 씁니다. 그는 발트의 항구들에 요청합니다. 노브고로드인들과 무역하지 마시오. 그들은 분열주의자들입니다. 일부 항구는 순종합니다. 일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돈이 종교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황은 노브고로드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노브고로드는 더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1237년부터 1240년까지 몽골군이 러시아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를 불태웠습니다. 블라디미르를 파괴했습니다. 키예프를 약탈했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가 연기로 변했습니다. 노브고로드는 운이 좋았습니다. 몽골군은 북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습지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숲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노브고로드는 두 개의 전선이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독일 십자군입니다. 동쪽에서는 몽골 제국입니다. 두 점 모두 강력했습니다. 두 점 모두 무자비했습니다. 그래서 노브고로드는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240년 그들은 그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르 야로슬라비치였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대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7월 그는 불가능한 것을 해냈습니다. 네바강입니다. 스웨덴군이 상륙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노브고로드를 발트해에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수천 명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철갑옷이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소규모 부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100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행군했습니다. 100km를 행군했습니다. 쉬지 않고 말입니다. 7월 15일 새벽 그는 공격했습니다. 스웨덴군은 야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담하게는 말입니다. 알렉산드르의 기병이 진영을 강타했습니다. 혼란이 폭발했습니다. 스웨덴군은 갑옷을 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무기를 잡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항해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이 승리 때문에 알렉산드르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네브스키입니다. 네바의 알렉산드르입니다.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21살의 말입니다. 하지만 영웅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노브고로드 보야르들, 부유한 상인들은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왕자는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강력했습니다. 만약 그가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면? 그래서 그들은 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해서였습니다. 권력에 대해서였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였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지 않았습니다. 1241년 초, 논쟁 후에 알렉산드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노브고로드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페레야슬라블로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도시로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노브고로드 보야르들은 행복했습니다. 성가신 젊은 왕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완전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축하했습니다. 그들의 축하는 석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240년 9월, 독일 기사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즈보르스크였습니다. 작은 국경 요새였습니다. 수비대는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독일군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기사들이었습니다. 중장갑 기병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보조군이었습니다. 이즈보르스크는 하루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수비대는 학살되었습니다. 요새는 불탔습니다. 프스코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즈보르스크가 함락되었습니다. 프스코프는 더 큰 도시였습니다. 더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즈보르스크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독일군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복을 준비했습니다. 프스코프군이 도착했을 때 독일 기병이 측면에서 공격했습니다. 프스코프군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지휘관 도마시 트베르디슬라비치는 홀로 싸웠습니다. 그는 10명의 적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이 그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는 싸우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프스코프로 진군했습니다. 프스코프는 큰 도시였습니다. 강력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스코프 내부에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야르들은 독일과의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협상했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의 재산을 보장해 주십시오. 1241년 9월 16일 밤 성문이 열렸습니다. 독일군이 쇄도했습니다.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프스코프는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동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은 보티아를 점령했습니다. 코포리에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발트해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노브고로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독일군은 10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발트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무역이 중단되었습니다. 배체가 소집되었습니다. 보야르들이 논쟁했습니다. 일부는 협상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 그들이 떠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조공? 그들은 우리 도시를 원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이끌 것입니까? 우리는 왕자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 모두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네브스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페레야슬라블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모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한 보야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올까요? 그는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브고로드를 사랑합니다. 사절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페레야슬라블로 갔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르를 만났습니다. 왕자님, 그들이 말했습니다. 노브고로드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독일군이 풀스코프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영토에 있습니다. 그들이 곧 우리 도시를 공격할 것입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알렉산드르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까? 아마도요. 그는 만족했습니까? 확실히요. 그들이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복수심보다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노브고로드가 함락되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블라디미르, 모스크바, 전체 러시아?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몽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로슬라프는 이제 블라디미르 대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권력이 없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사라이에 있었습니다. 바투칸에게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계산했습니다. 러시아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울 수 없었습니다. 동쪽에서 몽골과 싸우는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독일을 막아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군사고난을 원합니다. 간섭은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절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241년 봄, 알렉산드르는 노브고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노브고로드 민병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블라디미르 부대였습니다. 총 경력은 아마도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는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을 위해 싸웁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 싸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싸웁니다. 독일군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을 위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코포리에였습니다. 독일 나무 요새였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빠르게 행군했습니다. 그는 겨울에 행군했습니다. 눈 속에서 말입니다. 적은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겨울 캠페인은 드물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착했습니다. 그는 포위했습니다. 그는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짧았습니다. 요새는 함락되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협력자들을 처리했습니다. 보티아인들이었습니다. 독일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징집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프스코프로 말입니다. 프스코프는 더 어려웠습니다. 진짜 도시였습니다. 돌 성벽이 있었습니다. 독일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프스코프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독일 점령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군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성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알렉산드르의 군대가 세도했습니다. 전투는 짧았습니다. 2명의 독일 기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협력하는 보야르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일부는 처형되었습니다. 일부는 추방되었습니다. 1242년 3월이 되자 알렉산드르는 노브고로드와 프스코프 영토를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리보니아로 말입니다. 독일 영토로 말입니다. 이것은 대담했습니다. 이것은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점이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독일군을 화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싸움으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리보니아 기사단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덴마크 동맹군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에스토니아 보조군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총 병력은 아마도 2,000명에서 2,600명 정도였습니다. 연대기는 말합니다. 형제단의 군대는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러시아인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에 러시아인들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혼란스러운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후퇴였습니다. 그는 적을 특정 장소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페이프스 호수로 말입니다. 네, 한번 독일군이 작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도르파트 남쪽에서 그들은 러시아 정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들은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도망치고 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함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4월 4일 저녁, 러시아 군대는 페이푸스 호수의 동쪽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까마귀 바위라는 곳 근처였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지형을 조사했습니다. 호수는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음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내일 그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해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등 뒤에 육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얼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음을 건너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왕자님,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 뒤에 후퇴할 곳이 없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4월 5일 아침, 독일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쪽 해안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진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멈췄습니다. 내부 기사들은 주저했습니다. 얼음은 안전합니까? 봄입니다. 만약 깨진다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갑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농민들입니다. 민병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쇄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형을 짰습니다. 쐐기였습니다. 중앙에 튜튼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진짜 기사들이었습니다. 각자 소규모 부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왼쪽에 덴마크군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에스토니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처음에는요. 말들이 조심스럽게 얼음을 시험했습니다. 기사들이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입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걷기에서 속보로 바뀌었습니다. 속보에서 갤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쐐기가 가속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였습니다. 얼음이 흔들렸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기다렸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명령했습니다. 아직 아니다. 더 가까이 오게 하라. 더 가까이 왔습니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러시아 궁수들이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투구 뒤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쏴라! 알렉산드르가 소리쳤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수백 개의 화살이었습니다. 일부는 맞았습니다. 일부는 갑옷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말 한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기사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돌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돌했습니다.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독일 쐐기가 러시아 중앙으로 쇄도했습니다. 남자들이 날아갔습니다. 창이 부서졌습니다. 피가 얼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것은 독일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쐐기가 뚫고 나갔습니다. 러시아 중앙이 구부러졌습니다. 독일 기사들이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더 깊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측면이 움직였습니다. 양쪽 날개가 안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들은 독일 쐐기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기사들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측면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가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러시아 기마공수들이 덴마크군을 강타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덴마크 말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오른쪽에서 러시아 기병이 에스토니아 보조군을 공격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일인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진짜 고기 분쇄기가 벌어졌습니다. 튜튼 기사들이 드루지나와 싸웠습니다. 강철 대 강철이었습니다. 기술 대 기술이었습니다. 리보니아 운문 연대기가 말합니다. 검이 투구를 쪼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접전이었습니다. 잔인한 전투였습니다. 칼로 찔렀습니다. 도끼로 타격했습니다. 투구를 찌그러뜨렸습니다. 뼈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숫자가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튜튼 기사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재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군이 무너졌습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이 도망쳤습니다. 갑자기 튜튼 기사들은 혼자였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서쪽으로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일부는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독일군을 추격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말입니다. 연대기는 말합니다. 그들은 얼음 위에서 7베르스타 동안 추격하며 그들과 싸웠습니다. 7km였습니다. 일부 독일군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일부가 항복했습니다. 일부가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얼음은 삐걱거렸습니다.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얼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손실은 어땠을까요? 리보니아 운문 연대기는 말합니다.
20명의 기사가 죽었습니다. 6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작게 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진짜 기사들만을 말합니다. 총 손실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아마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4월 5일 저녁이 되자 전투는 끝났습니다. 독일 십자군은 패배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네브스키는 다시 한번 승리했습니다. 며칠 후 알렉산드르는 프스코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포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프스코프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보았습니다. 무적의 독일 기사들이었습니다. 이제 사슬에 묶였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리보니아 기사단이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알렉산드르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가라. 포로를 교환하자.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독일인들은 동의했습니다. 1242년 후반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국경이 설정되었습니다. 나르바강과 페이푸스 호수를 따라 말입니다. 이 국경은 거의 8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에게 있어서 호수 전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몽골이었습니다. 1242년 바로 호수 전투가 벌어진 해에 몽골 제국은 러시아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알렉산드르의 아버지 야로슬라프는 몽골 수도 카라쿠룸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1246년에 돌아오는 길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살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드르와 그의 동생 안드레이는 바투칸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카라코룸으로 보내졌습니다. 여행은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데칸 구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드레이가 블라디미르의 대공이 될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키예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키예프는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욕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화가 났습니까? 아마도요. 하지만 그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예프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구고로드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이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몽골에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공을 줄였습니다. 그는 서쪽과 협상했습니다. 1222년 대가를 치렀습니다. 몽골 징벌 원정이 왔습니다. 안드레이는 도망쳤습니다. 스웨덴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트는 알렉산드르를 새로운 대공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르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러시아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몽골의 협력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서쪽에서 그는 십자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몽골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몽골은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서쪽과 싸울 것이었습니다. 동쪽과 협력할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정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1225년 알렉산드르는 스웨덴인들을 다시 격파했습니다. 1227년 그는 리투아니아를 격퇴했습니다. 서쪽 국경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그는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는 몽골 인구조사를 감독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노브고로드의 반몽골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단호했습니다. 몽골과 싸우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몽골에 조공을 바치면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우리 신앙을 유지합니다. 우리 문화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몽골은 러시아를 잔혹하게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교회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문화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1263년 알렉산드르는 다시 사라이로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병에 걸렸습니다. 11월 14일 그는 고로데치에서 죽었습니다. 43살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알렉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통이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블라디미르로 가져가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280년대 첫 번째 정기가 쓰였습니다. 1547년 러시아 정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복잡했습니다. 영웅이었습니까? 협력자였습니까? 구세주였습니까?
배신자였습니까? 진실은 아마도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200년 후 러시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스크바가 성장했습니다. 몽골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스크바 왕조는 누가 세웠을까요? 알렉산드르 네브스키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수 전투의 이야기는 1242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그것은 변형되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신화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가 알렉산드르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유해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습니다. 웅장한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1725년 새로운 훈장을 만들었습니다. 성 알렉산드르 네브스키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형은 1938년에 일어났습니다. 소련이었습니다. 이오시프 스탈린이었습니다. 나치 독일과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에게 의뢰했습니다. 소련 최고의 영화감독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네브스키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라. 그것을 웅장하게 만들어라. 독일에 대한 경고로 만들어라. 에이젠슈테인은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1938년에 개봉했습니다. 음악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가 작곡했습니다. 얼음 위의 전투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젠슈테인은 또한 변경했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였습니다. 퓨튼 기사들은 나치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독일 투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독일 기사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시각적으로 놀랍습니다. 상징적으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이젠슈테인은 그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1958년과 1959년 소련 과학자들이 페이프스 호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익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그 신화는 새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스탈린은 즉시 알렉산드르 네브스키를 기억했습니다. 1942년 7월 그는 새로운 군사 훈장을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네브스키 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알렉산드르 네브스키는 소련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리에 붙여졌습니다. 그의 동상이 모든 곳에 세워졌습니다. 2008년 러시아 국민이 투표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알렉산드르 네브스키가 이겼습니다. 13세기 왕자가 21세기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가 단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1242년 4월 5일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얼어붙은 호수에서 두 군대가 충돌했습니다. 한쪽은 서쪽을 대표했습니다. 십자군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동쪽을 대표했습니다. 정교의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쪽이 이겼습니다. 국경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오늘날까지 유지됩니다. 거의 800년이 지난 후에도 말입니다. 페이프스 호수로 가면 여전히 국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서쪽은 에스토니아입니다. 유럽연합의 일부입니다. 동쪽은 러시아입니다. 그 국경은 1242년에 그려졌습니다. 알렉산드르 네브스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시대가 요구한 것을 했습니다. 그는 생존했습니다. 그는 적응했습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800년 후 우리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242년 4월 5일 페이프스 호수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얼음 위에서요. 피로요. 선택으로요.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요. 호수의 얼음은 오래전에 녹았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메아리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발트해를 가로질러요. 수세기를 가로질러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요.